안녕하세요. 회계사 1차 시험 대비해서 채무관리 OX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에서는 서술 문제 잘 출제되는 주제들 빠르게 리뷰를 하고 OX 문제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교재는 2023년 대비 하루에 끝장내기 채무관리 교재를 활용을 할게요. 1차 시험 채무관리 16문제 중에 서술 문제가 평균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요 문제들이 주로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되느냐? 계산 문제든 서술 문제든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는 딱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걸 먼저 체크해 보죠. 첫 번째가 확성화의 자본예산, 두 번째 CAPM, 세 번째 채권 관련 문제, 네 번째 자본구조 이론, 마지막 5번째 옵션이죠. 자, 이 5개 주제에서 말 문제도 거의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볼 주제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배당정책 이론이에요. 특히 배당정책 이론은 문제가 대개 말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특성이 있죠. 거기에 추가해서 포트폴리오 이론, 주식평가, 레버리지와 자본비용 이러한 주제들이 말 문제로 잘 출제되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우리 파생 쪽에 옵션 뺀 나머지 요런 애들까지 해볼 수 있는데 출제 경향 보시면 알겠지만 요 3개 다 합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파생은 옵션까지만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요 정도 소개하고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12페이지 아까 확성 자본예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 4번 문제부터 이게 확성 자본예산 관련 내용들이에요. 자본예산 쪽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두 번째가 경제성 분석 관련 주제죠. 경제성 분석 기법들 각각의 기본 특성 그리고 NPV, IRR, PI 관계죠.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마지막 주제가 자본예산 특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현금 추정할 때 유의할 점과 관계된 문장들 몇 개 먼저 보실게요. 4번부터 보실게요. 새로운 투자안에 투자한 자금의 일부를 부채로 조달할 경우 이로 인해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투자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된다. 부채 때문에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이 있는데 얘를 투자안의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된다. 자, 이와 관련된 게 뭐예요? 금융비용이죠. 투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될 채권자에 대한 대가, 이자 비용, 주주에 대한 대가, 배당금이죠. 금융비용은 절대 현금 유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금융비용이 투자가 증시 영향은 할인율 또는 자본비용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유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금 유출 처리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5번 20%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장부가액 10억 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12억 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계장치의 처분가액 12억 원을 현금 유입 처리해야 된다. 물론 기계장치 처분하면 처분해서 받는 대금만큼 돈이 들어오죠. 단 반드시 뭘 고려해라?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면 처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좀 요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가액 12억 원 총액을 현금 유입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얘는 장부상 얼마짜리였어요? 장부가액 10억짜리였죠. 그러면 10억짜리를 12억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2억만큼 처분 이익이 실현되죠. 따라서 12억에 처분한 건 맞지만 요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반영시켜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라. 물론 요거는 이제 반영 안 했으니까 틀렸구나 바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숫자로 확인하자면 어떻게 돼? 12억에 처분했는데 차액인 2억만큼 처분 이익이 실현되고 걔에 대해서 20%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되니까 11억 6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6번. 자, 보유 중인 토지에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는 투자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해당 토지를 외부에 임대했을 경우 기대되는 현금 흐름만큼 현금 유출 처리해야 된다. 뭐와 관계된 건가요? 기회비용이죠.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자원을 특정 투자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포기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되죠. 자, 새로운 공장에 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당 토지를 외부에 임대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거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어떻게 해라? 현금 유출로 처리해라. 맞죠? 7번.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 이를 고려해서 신제품 생산 투자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된다. 아까 6번의 기회비용도 마찬가지고 7번도 마찬가지고 8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간단 정리하고 갈까요? 투자 현금 추정할 때는 증분 현금 흐름으로 추정하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증분 현금 흐름 추정하면서 자, 4가지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를 정리하고 계셔야 되죠. 이 부분은 22년도에 직접적으로 서술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부수적 효과죠. 두 번째 잠식 비용, 세 번째 기회비용, 네 번째 매몰 원가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부수적 효과, 새로운 차 때문에 기존 사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효과죠. 반드시 투자의 현금 유입으로 처리해야 되죠. 잠식 비용, 새로운 투자 때문에 기존 사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효과죠.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되죠. 기회비용은 방금 전 6번 문제 통해 확인했네요. 기회비용 유출로 처리해야 된다. 마지막 매물원가. 매물원가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 지출된 금액 따라서 현재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물원가라면 이건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신제품 출시 때문에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 또는 매출 감소네요. 그러면 매출 증가가 바로 부수 효과죠. 매출 감소, 잠식비용이죠. 물론 매출 자체를 현금 흐름으로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그에 따른 자, 현금 흐름을 파악에다가 매출 증가에 따른 현금 흐름 증가분은 현금 유입,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 흐름 감소분은 현금 유출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걸 고려해서 신제품 투자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된다. 맞는 거죠? 곧 부수적 효과와 잠식비용 적절히 고려해서 현금 흐름 구하라는 뜻이죠. 8번. 신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도입 여부를 평가할 때 신제품의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지출한 시장 조사비가 있다면 이를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된다. 자, 1개월 전에 지출한 시장 조사비 바로 뭘까요? 이게 매물원가죠. 과거에 지출된 금액이죠. 대개 자본예산 문제에서 매물원가 항목으로 한 3가지 정도 전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장 조사비,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하느라고 지출한 금액이 있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을 받았는데 과거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 매물원가예요. 매물원가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했어요? 현금 유출로 처리했다. 틀렸죠. 9번.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는 추가로 지원할 자금과 함께 이미 부도 처리된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 이미 부도 처리된 대출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이게 뭐예요? 매물원가죠. 만약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차피 회수될 수 없었던 돈이죠. 일종의 매물원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추가로 지원할 자금 자체의 회수 가능성만 가지고 신규 대출할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우선 여기까지가 투자 현금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과 관계된 내용이고, 자,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 10번 문제부터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바로 보실게요. 자, 10번 차이병 투자인 투자인 A의 내부 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면 투자인 A의 NPV는 0보다 크다. 이 문장은 두 개 정도를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차이병 투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차이병 투자인. 그리고 내부 수익률과 자본비용 관계가 주어졌고, 또 하나 NPV 얘기가 있네요. 자, 투자는 현금 유형에 따라 차이병, 대출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때 NPV법을 쓰게 되면 현금 유형과 전혀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의사를 잡으면 돼요. NPV는 어떤 유형의 투자이든 NPV 0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차이병인지 또는 대출형인지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해야 되냐는 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내부 수익률법에서의 현금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처럼 특정 투자의 경제성이 있냐 없냐만 따질 때에는 NPV 결과와 IRR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거다. 이 두 개를 접목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요게 중요한 거죠. 내부 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큰 게 경제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돼야 돼. NPV의 결과도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출형이면 내부 수익률이 해당 투자의 수익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출형의 경우라면 IRR이 자본비용보다 클 때 채택해야 되고 작을 때 기각해야 되죠. 반면에 차이병 투자는 내부 수익률이 해당 투자의 오늘 현금 유입액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일종의 연평균 차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차이병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IRR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경제성이 있다. 채택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크다면 이때는 경제성 없다. 기각해야 되는 거죠. 차입형인데 내부 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다. 기각해야 돼요. NPV로도 기각해야 되죠. 그럼 NPV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죠. 11번 회수기간법.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할인 회수기간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회수기간법이 갖는 대표 문제점 두 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하나 뭔가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할인 회수기간법이야. 사실 할인 회수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요 할인, 화폐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할인 회수기간법을 쓰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할인 회수기간법을 쓴다 해도 결국은 그 할인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죠. 틀렸어요. 12번 할인 회수기간은 회수기간보다 길다. 이거 뭐 따로 해설 필요 없겠죠. 맞죠? 13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을 투자 종료 시점까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할 경우에 얻게 될 연평균 수익률이다. 재투자 수익률, NPV법, 자본비용, 내부 수익률법, 그 투자의 IRR이죠. 지금 내부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자본비용 이렇게 돼 있네요. 틀렸죠? 내부 수익률이 돼야 되죠. 14번 복수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라도 투자인들이 독립적일 경우 NPV법, IRR법, PI법 평가 결과는 모두 일치한다. 우선 복수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독립적이대.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투자안이 있지만 투자안끼리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필요한 의사결정이 뭐다? 각 투자별 경제성 있다 없다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투자니 경제성 있냐 없냐 그건 반드시 요 세 방법의 결과가 일치하게 돼 있죠. 맞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를 비교 평가하면서 그 중에 가장 유리한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각 평가 기법의 결과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5번 두 투자의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를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는 NPV가 할인율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우리가 상호 배타적 투자를 평가 나오면 NPV와 IRR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 케이스 세 가지가 있죠. 요 16번 문제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첫 번째가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 두 번째가 투자 수명이 다른 경우, 세 번째 현금 흐름 양상이 다른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상반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경우에 상반되고 어떤 경우에 일치하느냐? 자, 이걸 판단하면서 우리가 뭘 사용하게 돼요? 할인율과 NP 간 관계 그림을 활용하게 되죠. 그때 규모 다른 애 비교하면 민감도 기울기의 차이가 생긴다. 수명 다른 애 비교하면 또 민감도 기울기의 차이가 생긴다. 현금 흐름 양상 다른 애 곧 투자 초기에 많이 버냐 나중에 많이 버냐에 따라서 또 기울기 민감도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때 15번으로 들어가 보면 규모 다른 상태에서 규모가 작은 투자 NPV가 할인율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틀렸죠? 어떤 애가 민감해요? 규모가 다르면 규모 크네, 수명 다르면 수명 기네, 현금 양상 다르면 상대적으로 투자 말기 쪽 현금 유입 많은 애가 더 민감하죠. 연결해서 16번 바로 보시면 투자 규모, 투자 수명, 현금 흐름 양상 다른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라도 두 투자 NPV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보다 자본비용이 더 크면 NP법, IRR법 평가 결과는 일치한다. 이제 상호 배타적이죠. 그럼 상반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반될 거냐 여전히 일치할 거냐가 뭐에 달려있다? 자본비용 수준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자본비용이 피셔 수익률보다 크냐 작으냐죠. 두 투자한 NPV 같아지도록 한 할인율, 자 요게 뭐예요? 피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피셔 수익률 기준 얘보다 자본비용이 높으냐 낮으냐. 높으면 여전히 일치한다. 얘보다 낮을 때 상반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피셔 수익률보다 자본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비록 배타적 투자이라 하더라도 두 방법 결과가 일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조금만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10페이지 펼쳐보시면 돼요. 아까 15번에서 했던 얘기 잠깐 확인할까요? 이와 같이 자, 할인율 NP 관계 그림 그리면 규모 차이, 수명 차이, 현금 양상 차이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애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냐, 기울기가 크냐? 첫 번째, 규모 다르면 규모 크네. 두 번째, 수명 다르면 수명 기네. 세 번째, 현금 양상 다르면 투자 말기 현금으로 많은 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자, 이제 두 투자의 기울기가 다르면 두 손이 교차하게 되고 교차하는 점, 곧 NPV 같아지는 요 점에서의 할인율이죠. 요게보다 피셔 수익률이다. 피셔 수익률 기준으로 얘보다 자본비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일치하는지 상반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죠. 요 그림에서 각 선의 X절편 요거 알고 계시죠? 각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 크기를 비교하면 A가 B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무조건 A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NPV를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피셔 수익률 기준으로 두 선이 교차하잖아요. 교차한다는 게
자, 피셔 수익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NPV 더 큰 애가 어떤 애인지가 바뀐다는 거죠. 만약 자본비용이 왼쪽에 있었어. 파란 선이 위에 있죠? 어떤 애께 위에 있어? B께 위에 있지? 그럼 내부 수익률은 A를 선택하지만 NPV는 B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셔 수익률보다 자본비용이 작은 영역, 여기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자본비용이 피셔 수익률보다 더 높아. 이 우측에서는 A가 NPV가 크잖아요. A를 선택하죠. 그럼 내부 수익률도 A, NPV도 A, 결과가 일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피셔 수익률 기준, 걔보다 자본비용이 작으면 상반. 비록 배타적이어도 피셔 수익률보다 자본비용이 더 높으면 일치하는구나. 정리하시고 17번 문제. 내용연수와 현금 양상이 동일한 상호 배타적 두 투자한 A와 B 중에 현재 가치법으로는 투자한 A가 선택이 되고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투자한 B가 선택이 되었다. 결론은 뭐야? 두 방법 결과가 상반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가 결과가 다른 이유는 내용연수 동안의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요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NPV, IRR 결과에 차이가 생기면 물론 재투자 수익률 가정 차이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때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재투자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에서 동안의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떤 재투자냐의 문제하고 아까 상반되는 세 가지 상황 요걸 연결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를 잠깐만 제가 정리된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투자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모 차익, 두 번째 수명 차익 기간, 세 번째 투자 기간 내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물론 어떤 재투자든 NPV법은 다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고 IRR법은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NPV법은 자본 비용이고 IRR법은 IRR이다. 단 어떤 재투자냐? 첫 번째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가 문제가 되는 건 언제? 규모가 다른 애들끼리 비교했더니 상반되더라. 그때 이제 규모 차익 재투자 때문이다. 수명이 달라서 상반됐다. 그러면 수명 차익 기간에 대한 재투자. 현금 흐름 양상이 달라서 상반됐다. 그러면 투자 기간 내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좀 어떤 케이스냐는 걸 문제 내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맨 앞에 보실게요. 내용연수와 현금 양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상반 가능한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내용연수 수명은 차이가 없대. 현금 양상도 차이가 없대.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투자 규모죠. 얘를 통해서 좀 투자 규모가 다른 애들이구나. 그 투자 규모 차이 때문에 상반됐구나. 요걸 유추하셔야 돼. 투자 규모 차이 때문에 상반됐다면 뭐에 대한 재투자냐? 내용연수 동안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냐? 이거 아니죠. 뭐에 대한 재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17번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18번 투자 규모, 투자 수명, 현금 양상이 서로 다른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내부 수익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두 투자한 NPV 곡선이 상호 교차하는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내부 수익률법으로 평가한다. 이게 핵심이야. 왜 그러냐면 내부 수익률법 통해 의사결정한 게 반드시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시켜주는 의사결정 기준은 NPV잖아요. 따라서 NPV를 통해서 판단한 결과가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수익률 결과가 NPV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 내부 수익률과 NPV가 다를 수도 있는데 내부 수익률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반면에
내부 식률 썼지만 그게 NPV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부 식률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걸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투자의 NPV 곡선이 교차하는지 여부, 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지금은 교차하고 있죠? 그럼 내부 식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 피셔 식률보다 자원 비용이 작으면 NPV로는 B가 좋은데 내부 식률은 A를 택하니까 NPV 극대화는 투자한과 다른 선택하잖아요. 따라서 NPV선이 교차한다면 내부 식률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면에 두 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A건 그대로 놔둘게요. A건 그대로 놔둘게요. 혹시 B께 요거 대신에 B께 요렇게 됐다면, B께 이렇게 됐다면 내부 식률 액수편 B가 더 크니까 당연히 B를 선택하겠죠. 교차하지 않으면 내부 식률 큰 애가 NPV선이 더 우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NPV로도 언제나 얘가 더 유리하죠. 요런 얘기야. 그래서 교차한다면 IRR과 NPV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IRR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 교차하지 않는다면 IRR 큰 애가 결국 NPV도 클 거기 때문에 IRR 써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식률 쓰고 싶다면 상호 교차하는 여부를 먼저 검토해라. 맞는 얘기죠. 19번 증분 NPV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두 투자한 NPV 일치하도록 해주는 할인율과 일치한다. 같다는 얘기죠. 증분 NPV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얘를 뭐라고 하죠? 증분 IRR. 자, 증분 IRR. 두 투자한 NPV 일치하도록 해준 할인율. 요거 뭐예요? 피셔 수익률이죠.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은 거죠. 증분 IRR과 피셔 수익률은 반드시 같은 것이다. 16페이지 보실게요. 20번 내부 수익률이 자원 비용보다 큰 투자의 경우 내부 수익률이 수정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 이 문장 실제 시험에 2번 나왔었죠.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대.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수정 내부 수익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요? 요 내부 수익률과 수정 내부 수익률에서 가정한 재투자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야. 수정 내부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자본 비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 자본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내부 수익률 구할 때 요때의 재투자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얘기죠. 수정 내부 수익률 구할 때 재투자 수익률이 낮았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21번 투자 규모가 같아도 투자 수명이나 현금 흐름 양상이 다른 상호 배타적 투자 평가할 때 NPV법, PI법 결과가 상반될 수 있다. 투자 규모가 같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NPV와 PI는 투자 규모만 같으면 이건 반드시 일치하는 거죠. 투자 규모만 같으면 NPV법 결과와 PI법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 수명이나 현금 양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투자 규모가 다른 배타적 투자 평가할 때 그때 NPV, PI법 결과가 상반될 수 있는 거죠. 같은데 상반될 수 있다. 틀렸어요. 규모만 같으면 두 방법은 반드시 일치한다. 규모가 다를 때 상반될 수 있다. 22번 IRR법이나 PI법으로 선택한 최적 투자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과 다를 수 있다. 기업 가치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요? NPV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
IRR법, PI법으로 선택한 최종 투자안이 MP법으로 선택한 투자안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NPV는 일종의 절대 척도 내지는 금액으로 측정된 성과죠. IRRPI는 상대 척도죠. 비율이에요. 현재 투자 1원당의 성과야. 이건 총액 기준 성과. 그래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23번 WAPI를 구할 때는 유휴자금 또는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PI를 0이라고 정한다. WAPI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죠. 가중평균 수익성 수법은 이 유휴자금 또는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가정을 MP법과 정확히 맞춰준 방법이에요. 그럼 NPV를 기준으로는 NP법에서는 얘에 대한 NPV를 얼마로 가정하게 돼? 0으로 가정하게 돼요. NPV0은 PI 얼마와 같은 건가요? 1이죠. 0이 아니고 PI 1로 가정을 하게 되죠. 틀렸군요. 24번 투자 규모가 다른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라도 NP법과 WAPI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항상 일치한다. NPV하고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 항상 일치. 맞아요. 이건 항상 일치. NPV와 단순 수익성 지수의 결과는 상반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얘 때문이야. 유휴자금 또는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달리 보기 때문이야. NPV법은 NPV 0 또는 재투자 수익률 자본비용인데 PI법은 재투자 수익률 그 투자의 내부 수익률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지만 가중평균 수익성수법은 바로 이 재투자 가정을 NPV와 동일하게 맞춰준 방법이기 때문에 두 방법 결과는 항상 같은 거예요. 25번 투자 수명이 다른 상호 배타적 투자 평가할 때 반복 투자 가능하면 NPV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 수명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반복 투자 가능하대. NP법은 요건 언제? 수명이 다르지만 반복 투자가 불가능하면 그때 NPV죠. 반복 투자가 불가능하면 NPV. 가능하다면 이제 더 이상 단순 NPV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명 차이까지 고려해서 비교해야 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최소홍배수법, 무한 반복 투자법, 연간 균등가치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수명 차이까지 고려해서 다시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26번 26번, 7번, 8번은 묶어서 볼까요? 우선 26번 투자 필요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투자 조합을 선택한 의사결정을 자본할당이라고 한다. 이건 자본할당의 정의니까 뭐 따로 해석할 건 없고 이때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하면 항상 최적의 투자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틀렸죠? 밑에 거 통해 정리할게요. 28번으로 쉴게요. 자본활동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지. 첫 번째가 분할 투자 가능하고 투자원들이 독립적인 상황. 요건 반드시 둘 다 충족해야 돼요. AND야 분할 투자 가능하고 독립적이면 그때는 단순하게 PI법, PI 극대화 시켜주는 투자 조합을 선택하면 그게 NPV 극대화와 같다. PI법을 써도 된다. 그래서 PI법 쓸 수 있는 상황은 요 상황이에요. 26번 다시 볼까요? 자, 수익성수법을 사용하면 그냥 언제나 항상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얘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수익성수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조합들 일일이 다 만들어다가 NPV 또는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27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부분적 선택이 가능한 자본활동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부분적 선택이 가능하다. 이퀄 뭐야? 분할 투자 가능하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로 하면 수익성 지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학생의 자본예산 관련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